지금 시각 6시 16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왜 길을 걷다 보면 이런 경우 간혹 있으신지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요. 누군가 걷기 시작하면 우르르 모두 건널 때 나도 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경우, 바로 군중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요, 사람들이 모두 출입문을 등지고 서 있으면 혼자 앞을 보고 서 있던 사람도 눈치를 살피면서 슬그머니 뒤를 돌아서게 됩니다. 이런 현상, 집단에 속해서 남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심리라고 합니다. 1952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실험으로 증명이 됐는데요. 자신의 의견을 버리고 다수에 속하려는 이 심리,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도로에서 이렇게 줄줄이 신호 위반을 한다던가 주차 위반하는 거, 요건 안 좋은 이 군중 심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건 좋아요. 뭐냐? 매일 새벽 저와 함께 오늘 아침 1라디오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실내 모임에서 사람 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고 공연장,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잘 착용한다. 이렇게 코로나19 일상 방역의 생활하는 계속해서 실천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28일 목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1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인데 농업 분야 개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영농 상속 공제, 이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이번 개편안 가운데 농업 분야는 경제활력 제고 축에 하나, 그다음에 민생안정 축에 2개 등 모두 3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제 기획재정부는 이 절차를 거쳐서 9월 정기국회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우선 농촌활력 제고 차원에서 영농 상속공제 한도가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영농 상속공제는 후계농이 부모에게 농지, 축사 등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한도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네.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사실은 영농 상속공제 한도가 15억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번 정부에서도 농업계 요구로 30억 원까지 높아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 대상의 가업 상속공제 한도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된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못 미쳐서 또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올려주는 대신에 피상속인 요건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네. 농업 기반을 물려줄 부모가 영농에 2년 이상 종사하면 공제받을 수 있던 거를 이제 10년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공제 배제라는 조항도 신설을 했습니다. 부모 또는 자녀가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벌금형을 재산 상속 전에 받았다면 공제 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그리고 상속 후에도 해당 형을 받으면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네. 농업 관련 과세 특례 연장 소식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기간을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농어가 경영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기자재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네. 지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통해서 농가들이 절감한 비용은 알고 보면 1조 5,015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도움이 꽤 되는 결정입니다. 농수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합니다. 네. 농수협 등의 특별법에 따라서 이 설립된 조합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낮은 법인세율 혜택을 3년 더 주겠으니 농원 지원에 힘쓰라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대신에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임업 분야 세제 2개는 정비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고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임산물 목재 펠릿에 대한 부가세 면제인데요. 이거는 불효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로 분류돼서 예정대로 일몰이 됩니다. 네. 농업 분야 외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요? 네, 농업 분야는 아니지만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과세 특례가 202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낙후도가 높은 지역이나 현행법에 규정된 고용, 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 최대 10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받은 뒤 추가 2년 동안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지원 기간이 그래서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네. 정부가 2026년까지 외식산업 혁신을 위해서 약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농식품부의 제3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는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라서 5년마다 이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3차 계획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9,259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중 가장 중점을 두는 건 외식산업 혁신입니다. 네. 우선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자금, 투자, 판로와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렇게 신기술 보급을 촉진하고 향후 5년간 외식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10개, 매출 1조 원 이상 외식기업 5개, 외식기업 해외 매장수 5,000곳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여기서 유니콘 기업이라는 뜻은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을 의미합니다. 네. 또 지역별로 조리,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을 도입한 스마트 외식거리를 2024년부터 조성합니다. 외식업체의 경영 개선을 돕기 위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네. 규제 개선을 위해서 배달 로봇 보도 통행 허용을 하고 또 관계부처와 함께 지능형 로봇법,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착수합니다. 인력난 해결을 위해 2023년부터 방문 취업 비자, 즉 H2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허용 업종을 현행 한식 등이지만 외식업 전체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목표들이 있는지 농업계를 위한 정책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국내 외식기업의 세계화, 농업환경 사회화의 상생, 외식산업 경영 안정과 재기를 위한 포용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그중 농업환경 사회화의 상생 부분에 이러한 이 농업을 살리는 내용이 좀 들어있습니다. 네. 외식산업의 국산 식재료 이용 확대를 유도합니다. 농수산식품거래소 시스템과 2023년 구축 예정인 농식품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외식기업과 생산자 조직 간의 식재료 직거래를 활성화하고요. 지리적 표시 등록, 식품종, 농산물 등을 활용한 메뉴 상품화를 장려합니다. 외식기업과 협력해서 농가 레스토랑 메뉴에 가정 간편식, 즉 HMR 상품을 출시합니다. 네. 외식 서비스 품질 기준을 마련해 2024년부터 서비스 등급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그리고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에 대한 인증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곡물 자급률이 20.2% 수준인데 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식품 산업과 식량 공급 유통 등을 아우른 식량 콤비나트를 만들자라는 주장이 나왔군요. 네, AT가 20일에 서울 H센터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에서 이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세계 식량위기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주제로 다루는 자리였는데요. 구조적으로 열악한 식량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이 현재 가장 넓은 땅 중 하나인 새만금을 활용한 국가 식량 생산
가공 유통기지인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신동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같은 절대 식량 부족국은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식량 비축과 가공, 이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다며 새만금의 종합 콤비나트가 구성이 된다면 비축사업 활성화는 물론 식량과 가공식품 생산의 거대 단지가 될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식량 안보 확보는 물론 일본과 중국, 아세안 등 주변국에 식량과 가공식품 등을 공급하는 동북아 수출 허브로 발전시키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은 농업계 모두의 의견은 아니지만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로 위축된 농업과 식품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었네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285명이 나왔습니다. 네. 전날보다 950여 명이 늘었고요. 또 일주일 전에 1.3배, 그리고 2주 전에 2.5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200명이 넘는 장병들이 한꺼번에 코로나19에 걸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규 확진자 중에 해외 유입 사례가 532명이었는데요. 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래로 가장 많은 해외 유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늘고 있는데요. 그 위중증 환자 수는 177명으로 어제보다 9명 늘었고, 또 6월 1일 이후 56일 만에 이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8명만은 25명이 나왔습니다. 네. 정부는 자율방역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규제성이 있는 방역보다는 이 국민 스스로 참여하는 일상 방역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어제도 재확인했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속하려면 방역 정책 역시 지속 가능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져야 일상 방역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휴가를 적극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 주요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 총질이라 하는 당대표로 지칭한 이 문자 메시지가 어제도 정치권에서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든 유출돼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유감이라면서 이준석 대표도 오해를 하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오해할 여지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면서 못 알아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근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가 사직했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인 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는 4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한 대국민 질문 마지막 날이기도 했는데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추가로 폭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순애 장관은 이 논문 자진 철회로 정리가 된 문제라면서 당시 관행상 논문 중복 게재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30일에 개최하려고 했던 경찰 전체 회의가 취소가 됐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감, 경위급 일선경찰관들이 30일 개최하려던 이른바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 전체 경찰회의를 주도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어제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요. 이 전체 경찰의 이름으로 사회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인 우려와 부담을 준다라면서 국회가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이 과기부와 통일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통일부가 있는 정부 서울청사 그리고 세종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통일부 산하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과 또 과기부 산하에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함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에 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표 요구와 관련돼서 직권남용 고발 사건이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공군 20 전투 비행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군의 유서가 발견이 됐군요. 네, 군인권센터는 어제 이 충남 서산 공군 20 전투비행단에서 숨진 여군 부사관 강모하사가 남긴 유서에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담겨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군인권센터는 현장에서 발견된 다이어리를 보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라거나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그러나 또 땡땡사 땡땡 담당 중사 그리고 이 만만해 보이는 하사 하나 붙잡아 분풀이하는 중사 꼭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아라라고 적혀 있는 등 이 강모 하사가 부대 내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또한 이 강모 하사가 사용했던 관사가 지난해 상관으로부터 이 성범죄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해람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강모 하사가 입주 3개월이 지난 뒤에야 해당 관사가 이해람 중사가 사망한 장소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후 주변 동료들에게 공포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에게 잡힌 지명 수배자가 도주를 해서 다시 잡힌 일이 있었군요. 네,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황당하네요. 네. 네, 이 경찰에 붙잡힌 지명수배범이 담배를 피운다라고 나갔다가 그대로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파출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여자친구를 때려서 파출소로 연행된 37살 남성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 등으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돼서 파출소는 경찰서로 이 수배범을 인계하고자 했고 그 전에 이 담배를 피우겠다라고 해서 잠시 휴식 기회를 줬는데 네. 이 틈에 도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도주 당시 수배범이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담배를 피러 나갈 때 이 경찰관들이 동행을 했는데 파출소에 있는 5명 중에 1명만 동행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7시간 만에 이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이 수배범을 붙잡았는데요. 파출소에서 2km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폭행과 도주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한 뒤 이 수배범을 신병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의 사망자가 같은 달을 기준으로 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보이는데요. 네. 올해 5월 사망자 수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사망자 수는 28,859명으로 네. 1년 전보다 12.8%나 증가를 했는데요. 사망자 수는 동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고 이 증가폭 역시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5월 출생아 수가 27,000명, 27명으로 네. 네, 작년보다 8.8% 감소하면서 역시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국내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74개월째 이 동월 기준 최저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네. 또한 이 출생아 수에서 이 사망자 수를 뺀 그 인구의 자연 증가분이 마이너스 8,852명으로 이 국내 인구도 2019년 11월부터 31개월 연속으로 계속 감소 중인 상황입니다. 네.
국제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필리핀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네요. 네, 좀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이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30초 정도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 2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그 아브라주에는 다수의 주택과 도로가 파손되고 전기가 끊겼다라고 합니다. 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지진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60명이 넘게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무너진 건물 그리고 산사태 지역에서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진앙지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고요. 마닐라의 수도권 전철 운행이 한때 중단이 됐고 의회 건물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었다라고 합니다. 이번 지진의 여파로 루손섬 서부 연안 지역에선 해안을 따라 침수 현상이 관측돼서 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폴란드가 우리나라가 제작한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사갔습니까? 네, 폴란드 정부가 그 우리나라의 K2 전차 네. 그리고 K9 자주포, 그 FA-50 경 공격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발표문에 따르면 폴란드는 1단계로 이 K2 전차 180대를 들여오고 2단계로는 이 800대 이상을 현지 생산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FA-50은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포함해서 총 48대를 인도받는다라고 밝혔고요. 또 K9 자주포는 1단계로 48문을 수입할 예정이고 이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연내에 인도된다라고 합니다. 이 방위사업청 등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이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 예상 수출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네. 다만 폴란드 정부에 따르면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폴란드 국방 도입 중 최대 규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다가오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리나라 출신 축구 선수 한 명 더 볼 수 있게 됐네요. 네, 새벽잠 주무시기 더 어려워지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주인공은 김민재 선수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구단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그젯밤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5시간 넘는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는데요. 이탈리아 언론은 김민재의 엄청난 체력에 의료진까지 감탄했다며 이 갑옷을 입은 합성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계약 기간은 3년이고요. 네. 이적료는 1,9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53억 원입니다. 아스널의 일본인 선수 토미야스를 넘어서 아시아 출신 수비수 역대 최고 이적료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인 선수로는 안정환 선수 그리고 이승우 선수에 이어서 역대 3번째로 이탈리아 1부 리그에서 뛰게 됐습니다. 한편 나폴리는 지난 시즌 리그 3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냈는데요. 네. 이 황인범 선수의 이적이 기정사실화된 그 그리스 올림피아코스가 챔피언스 리그 예선을 통과한다면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황인범 선수 이렇게 우리 선수 3명이 이 챔피언스 리그 본선 무대를 누리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책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 연결합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덥죠? 너무 덥습니다. 진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더위 어떻게 이기고 계세요? 저는 더위를 너무 많이 타요.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닐 정도로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예. 그래서 여름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옷을 이렇게 무조건 반팔을 입고 네. 그다음에 밖에 잘 안 돌아다닙니다. 예. 사실은 실내가 제일 시원하긴 하죠. 제 오랜 꿈이 뭐냐면 예. 에어컨을 굉장히 세게 틀어놓고 이불 덮고 있는 게 제 꿈입니다. 아 너무 사치스러운데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이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 시기에? 그래서 꿈입니다. 그 농촌들의 어르신들이 특히나 여름나기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예. 그리고 이렇게 농촌에는 에너지 빈곤층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렇군요. 뭐 다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더울 때 추울 때 이렇게 온도를 딱 내 몸에 맞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참 다행인 건 뭐냐면 네.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잠잠해져가지고 마을회관 이용이 가능해요. 아하. 마을회관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냉난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겨울보다는 여름이 조금 나은 게 뭐냐면 네. 동네별로 모정이 있어요. 아. 근데 모정은 어쨌든 간에 뭐 선풍기나 뭐 에어컨은 없지만 예. 선풍기나 자연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시원해. 예, 그래서 이제 모정에서 또 이제 삼삼오오 모이셔가지고 식사도 이제 같이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네. 예, 그래서 코로나 때는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제 에너지 빈곤층으로 계신 분들이 어려웠었는데, 그랬구나. 농촌도 이제 많이 풀려가지고요. 네. 그나마 이제 좀 그런 공동 활동을 하시니까 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좀 모이셔가지고 또 극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좀 비가 오고 이랬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일기예보를 안 보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왜 보냐 일기예보를 왜 보냐 비가 올 것 같으면은 아이고 모르피야 비가 오려나 이러는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 그거 진짜입니까? 진짜 그러시고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사실은 더 민감하신 더 분들이 민감하시죠. 이제 어촌에 많이 계시고요. 그렇죠. 뭐 어촌에서도 이제 배 나가거나 그럴 때 안개, 파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제 지금은 농한기라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 일기나 이런 거에 좀 덜 민감한 시기이긴 한데 농한기에 제일 문제가 많이 있는 게 뭐냐면은요. 그동안에 일하시다가 막 이렇게 막 몸이 막 아프시잖아요. 막 이게 근육통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이고 이제 일하시느라 힘드셨던 게 좀 쌓였던 게 좀 밀려오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맘때쯤 병원들을 많이 찾으실 텐데 오늘은 한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준비하셨다고요? 아무래도 이게 근육통 같은 거를 풀러 가실 때는 침 맞으러 가야죠. 네, 우리 어르신들은 침을 좀 많이 맞고 뜸도 뜨고 그렇게 부항도 뜨고 그래야죠. 그렇죠. 시원하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침을 맞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이제 특정 부위가 좀 많이 나거든요. 꼬리뼈 근처 쪽이 많이 나는데. 꼬리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농한기 때 병원을 찾으셨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해결 방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사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나중네.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지난 겨울부터 아프다고 하더만 병원은 언제 가려고 그려? 그러다 누구 고생시키려고. 나 김칠봉이 다리도 튼튼하고 허리도 튼튼하지만 나한테 옆에 다니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병원 가보더라고. 아이고 알았어요. 오늘 바로 가볼게요. 아이고 선생님, 지금 허리가 엄청 아프네요. 안고 설 수가 없어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물리치료 좀 받으시고요. 전자침 맞고 가셔요. 물리치료 받으니까 좀 시원하시죠? 인자 전자침이에요. 아픈 데가 허리 어디쯤이에요? 거기 왼쪽. 왼쪽. 그리고 그 위쪽으로 위쪽. 쭉 아파요. 아이고 그리고 척추 끝부분이요. 엉덩이 위쪽이요. 여기쯤이신가요? 예. 그럼 척추 끝쪽에 놓을게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많이 아프셔요? 순간적으로다가 찌릿찌릿거리고. 아이고. 마비되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원래 그러신 분들 많으셔요. 조금 쉬었다가 집으로 가시면 돼요. 아유 장난 아닌데. 아이고. 아이고, 어제 당신 침 맞고 오더니만 인자 제대로 걷지도 못하네. 이게 웬일이요? 병원에 전화 한번 해보지. 이미 해봤죠. 아유 근데 천자침은 원래 탈이 없는 것이라네요. 그럼 큰 대학병원에 가보자고. 이제 걷는 것도 힘든 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 지금 당장 가자고. 선생님, MRI 결과는 어떤가요?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요. 혹시 침을 맞은 적이 있으세요? 야, 맞아요. 며칠 전에 맞았어요. 간혹 침을 잘못 맞게 되면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지난번 치료에서 잘못된 것이 맞구만.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선생님, 제가 대학병원 가정 다녀왔는데요. 전자침이 원인일 수 있다네요. 의료과실 아니에요. 아유, 지금 대학병원 왔다 갔다 지 허리 아픈 거 몽땅 피해 보상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의료과실이라뇨. 너무 과하게 요구하시네요. 법대로 하세요. 아이고, 그렇게 나오시면 법대로 해야겠네요. 아이고, 그러세요. 여보, 근데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요? 경찰서를 가야 하나, 법원에 가야 하나? 글씨, 일단 저기 마을 변호사님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고. 참말로.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야. 그러니까 이제 뭐 날씨도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사일 동안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허리라든지 뭐 관절 이런 통증을 좀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이제 네. 병원에서 침을 맞고 나아지면 참 다행인데 이게 더 아파졌다면 이게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과 같은 사례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생각하시는 게 누가 나를 때리고 뭐 누가 나를 뭐 차로 와서 들이받고 막 이래야 고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사소하게나마 실수로라도 남을 다치게 하게 되면은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있어요. 네. 왜냐 우리가 일상에서 발생하는 거는 과실치상죄라고 그러는데 과실치상. 지금 이거는 의료 업무를 하다가 아프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불리는 죄가 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의 책임이 명확하다면 네, 그렇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다. 네, 뭐 사실 우리가 그 어떤 레이저 치료나 이런 걸 하다가 그 네. 부위를 벗어나가지고 화상을 입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의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나온 것처럼 침을 놓거나 침을 놓는데 부위를 잘못 놔가지고 또는 침을 원래 이제 놓는 것보다 좀 더 뭐 깊게 꽂거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는 뭐 진물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과실로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의료사고라는 게 사고에 따라서 이제 그 피해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 처벌은 어떤 식으로 그럼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의료사고가 심한 경우는 사망까지 맞습니다. 갈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상해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냐 또는 사망까지 됐느냐에 따라서 양형이 정해지기 때문에 네. 좀 그 사건별로 좀 판단해봐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손해에 대한 배상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의사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피해를 봤으니까. 뭐 이럴 경우에 이제 보통 우리가 서울 대학병원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 치료 거기서 할 때 치료 비용 나오잖아요. 거기서 받았던 치료비. 치료 비용. 네.
예, 그리고 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면 그동안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했죠. 예, 일 못해서 못 번 돈만큼. 아하. 그리고 그걸로 인해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죠. 네. 위자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해배상, 의료가 실려난 손해배상은 세 가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데, 내가 이미 부담한 치료비, 이걸 적극적 손해라 그러고요. 네. 내가 벌 수 있었던 돈을 입원 치료를 받는 못 번 돈을 우리가 이제 소극적 손해 또는 일시 수입이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적 고통에 의한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진짜 예. 좀 어려운 소송인 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의료 관련 소송은 피해자가 좀 직접 입증해야 될 일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의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또는 환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송이기 때문에 네. 정보라든지 지식이 불균형해요. 그러니까. 불공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네. 보통은 입증 책임 전환이라는 법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네. 의사가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를 입증하라는 구조로 이제 법이 돼 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의사가 한 그 의료 행위가 한의사가 한 또 의료 행위가 그게 과연 위법하냐? 지금 현재 과학으로 봤을 때 그게 잘못한 게 맞느냐? 이걸 따지는데 그 정도가 어렵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침을 맞아서 내가 지금 그쪽에 통증이 있는지 정확히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요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죠. 근데 예. 한의원에서 이렇게 침을 맞고 아파가지고 대학병원을 갔더니 대학병원에서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침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를 반드시 받아와서 소송을 진행해야겠네요. 네, 진단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병원에서의 진료 기록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업무 기록지 같은 것들을 갖고 가서 감정을 받으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의료 소송이 어렵다고 인식되고 있는 건 뭐냐면 네. 실제로 의사들이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큰 피해가 있다고 소송을 하는데 하지만 의사가 또는 한의사가 했던 행위가 지금 현재의 의료 행위로서 통상의 의료 행위에 해당해버리면 과실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오늘 같은 사례에서 한의사 선생님이 나는 그거 내가 정상적으로 한 거다. 이거 보상 못 해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형사에서 다시 민사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됩니까 일이? 네, 만약에 이제 형사 조사를 하고 처벌을 네. 받는데 거기서 합의가 안 되게 되면 보통 민사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개원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중재를 통해서 이제 서로 합의하는 내용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어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요런 분쟁의 경우에 의사도 이제 한의사가 있고 일반 의사가 있잖아요. 네네. 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의사는 의료배상 공제조합이라고 해가지고 네. 좀 탄탄한 이제 보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공제조합이 없어가지고 보험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의료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르죠. 진행한 절차가. 예. 한의사와 일반 의사 좀 다르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 한의원에서 받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만약에 좀 불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한다면 이거 보상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그거는 이제 또 이게 보험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불법 의료 시술기관은 범법자, 그러니까 불법 의료 시술을 한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받아낼 수 있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받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통상에 이제 어떤 미용 관련된 시술들을 불법하는 데서 많이 봤거든요. 점을 뺀다든지 문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많잖아요. 피부 미용이 그렇죠, 피부 미용. 네. 네, 주의하셔야 되고요. 확실히 이제 의료기관이라든지 검증된 그런 시설에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추후 보상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 짧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 가시면 됩니다. 정답. 네. 유명한 병원은 이유가 있어, 그죠? 그럼요, 다 이유가 있고요. 유명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보상도 잘해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박형윤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동해안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3도, 대전은 34도, 제주도는 35도까지 올라가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을 전망입니다. 당분간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이네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꽤 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